이번 동영상에서는 벤치 신발장 제작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인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치 신발장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현관에서 외출을 할 때 현관에서 신발을 신게 됩니다. 그리고 외출해서 돌아오면은 신발을 벗게 되죠. 그런데 그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신발은 신발장 안에 있을 겁니다. 있고, 그리고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슬리퍼나 신발들은 그냥 현관 앞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는데, 그 외출할 때 그 현관에 놓여 있는 신발을 신으려면은 허리를 숙이고 혹은 쪼그리고 앉아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때 허리도 아프고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벤치 신발장입니다. 벤치 신발장은 현관에 놓이게 됩니다. 현관에 지금 현재 신발이 놓여 있는 바로 그 앞에 놓이는 자그마한 신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발장과 동시에 의자입니다. 의자. 그래서 이 의자에 앉아서 신발을 끄집어내서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외출을 하겠죠. 그리고 밖에서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서 벤치라 그러는 거죠. 벤치 형태의 신발장이다. 의자 형태의 신발장이다. 이 말씀이죠. 외출해서 돌아오면은 다시 이 벤치에 앉아서 신발을 벗고 그리고 평소에 늘 신는 거니까 큰 신발장에 넣지 않고 이렇게 벤치 신발장에 넣어두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외출을 할 때 우리가 외출하는 형태를 보면은 옷을 입고 신발을 신기 전에 자동차 열쇠 같은 보통 키를 챙깁니다. 요즘 현관 같은 경우는 번호 키니까 키가 필요 없지만은 자동차는 아직도 이렇게 키가 있죠. 물론 카드 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벤치 신발장에 키를 넣을 수 있는 서랍이나 이런 수납 공간이 있으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앉아서 이 벤치에 앉아서 신발을 신고 그다음에 자동차 키를 꺼내서 호주머니에 넣고 외출하면 되겠죠. 밖에서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키를 먼저 벤치 신발장에 넣어두고 보관을 하고 앉아서 신발을 벗고 실내로 들어가면 편리합니다. 지금 저희 집의 현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 벤치 신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세어 보니까 신발이 보통 한 6, 7켤레 정도가 널리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가만 보면은 6, 7켤레는 필요 없습니다. 한 3켤레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나머지 신발들은 그냥 큰 신발장에 넣어 놓으면 되죠. 그리고 또 벤치 그 신발장을 설계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물론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좋을 겁니다. 폭이 크면 클수록 좋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많은 신발을 보관해 놓으면 편리하겠죠. 그런데 보기도 싫을 뿐더러 주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 주거 문화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현관이 평수가 대형 평형이더라도 현관은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기 때문에 현관에는 대부분 여닫이 문이 있죠. 여닫이 문 앞에 이 벤치
신발장을 놓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닫이 문이기 때문에 한 50% 정도는 문이 있고 나머지 50%는 열린 공간이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 여닫이 문의 폭만큼의 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보다 더 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뭐 나가는데 받치니까 불편하겠죠. 뭐 그래서 폭에 대해서는 자, 설계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 그 첫 번째가 너무 넓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또 너무 좁으면은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발이 얼마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적절한 신발이 한 몇 켤레 정도가 들어가는 게 좋은가? 6켤레 정도인 것 같습니다. 6켤레 정도. 남자 신발 3켤레 정도, 여자 신발 3켤레 정도, 이 정도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남자용 슬리퍼 하나에 운동화나 구두 2개, 혹은 여성용 슬리퍼 하나에 운동화 혹은 구두 2개 이렇게 6켤레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폭은 대충 정해집니다. 가구를 설계할 때 가장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그럼 폭의 최소치는 신발 3켤레 폭입니다. 이게 두 층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 층의 폭은 신발 3켤레를 넣기에 크게 불편함이 없는 뭐 여성용 신발은 작으니까 남성용 신발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남성용 신발 3켤레를 넣기에 크게 불편하지 않는 폭이 어, 최소 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폭은 현관문 폭에 너무 어, 넘치지 않는 폭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통합해서 제가 측정을 해보면은 뭐 한 600mm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좁으면은 신발 3켤레가 안 들어갈 것 같고 너무 넓으면은 또 현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600mm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어느 정도가 좋은가? 시판 제품을 보겠습니다. 이건 시판 제품입니다. 중국산인 것 같아요. 중국산에서 폭은 여기도 60cm네요. 저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높이는 여기는 44cm입니다. 44cm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45cm 다시면 450mm로 정해줍니다. 1cm가 더 높은 거죠. 왜 이러냐 하면은 제가 키가 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낮으면은 아무래도 허리가 아픕니다. 아프고 집사람 같은 경우에도 뭐 45cm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높으면 또 여성분들이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45cm 정도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죠. 그 깊이는 신발의 길이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깊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얕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발의 일부가 밖으로 삐져나오겠죠. 삐져나오면 보기도 싫고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남성용 신발의 길이가 들어가 가지고 크게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는 편안하게 들어가는 정도 길이가 적절하겠습니다. 자, 시판용 제품을 보겠습니다. 28cm입니다. 28cm. 밀리로 하면 280ml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뭔가 잘못됐습니다. 300입니다. 300. 300인가? 이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이상하네요. 자, 뭐 300이라 가정했을 때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일을 가정했을 때 시판용보다는 2cm가 더 깁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제가 평소에 저는 작업실에서 작업용으로 전에는 안전화를 신는데 뭐 안전화 같은 문제 있어서 거의 대부분 발목이 긴 등산화를 신습니다. 등산화가 뭐 짐작하시겠지만은 일반적인 남성용 신발보다는 조금 더 길이가 아무래도 길게 됩니다. 그래서 등산화에 맞추다 보니까 일반적인 표준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깊이가 깊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가구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외형 치수, 폭과 그리고 깊이와 그다음에 높이는 대충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가구 설계에 대해서 하나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팁이라면 팁일 수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대량 생산을 하는 가구라면은 다시 말해서 설계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뭐 1000개씩 뭐 최소한 1000개는 아니더라도 몇십 개, 몇백 개씩 만들어야 되면은 설계가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죠. 아니면은 제품이 다 다르게 되니까요. 그런데 취미로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설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제로 만들다 보면은 만들면서 변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안 생기는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정성 들여서 설계해 봤댔자 그 제작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수정을 가했을 때 그 부분을 또 설계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일을 방해합니다. 방해하기 때문에 제가 쓰는 방법은 설계는 어느 정도 나중에 수정을 감안해서 설계를 합니다. 좀 안 좋게 얘기하면은 뭐 대충 설계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큰 꼼꼼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 제작을 하면서 계속 저는 수정을 합니다. 설계를 수정을 하고 제작이 완료되면은 그 다음에 설계도 완성된데 꼭 맞춰서 완전하게 수정을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다시 제작을 하거나 내지는 그 가구를 수정해서 제작을 하는 경우에 그 실제품과 설계가 다르면은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됩니다. 뭐 실수도 발생되고 그래서 완성이 되면은 가구 완성이 될 때는 설계도 수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구 설계는 제작을 하기 전에는 너무 엄격하게 설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구 제작이 끝날 때 설계도 끝난다. 이렇게 이 정도 기준으로 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만의 방법입니다. 뭐 꼭 뭐 표준화된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뭐 설계뿐 아니라 가구 제작 전반에 있어서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편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죠. 이건 옳고 저건 틀렸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거는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렇지만은 그게 꼭 표준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의 스타일이 다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작업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게 자기한테 제일 좋은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설계를 할 때는 이 도브테일 같은 꼼꼼한 거는 저는 굳이 명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도브테일을 내기퉁이를 전부 다 설계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도브테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도브테일의 개수입니다. 가구의 사이즈에 따라서 도브테일의 개수는 다릅니다.
뭐 견고함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미관상 뭐 견고한 거는 뭐 충분히 견고합니다. 뭐 이게 다른 부분이 부서지면 부서졌지 이게 도브테일이 가장 큰 장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견고합니다. 견고하기 때문에 견고한 문제가 없는데 이, 이 전체 가구 사이즈에서 도브테일의 개수가 너무 적어도 별로 미관상 별로 안 이쁩니다. 또 반대로 너무 많아도 안 이쁩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에서 몇 개 정도의 도브테일이 가장 예쁜가를 사전에 점검해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설계에서 이렇게 직접 그려보는 겁니다. 그려보면 지금 경우에는 이쁘잖아요. 그려보면 됩니다. 자, 또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은 그 혹시 이 가구를 따라서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자 이게 나도 이게 도브테일이 몇 개가 이쁜지를 한번 그려봐야 겠다. 한 군데만 그려보면 됩니다. 한 군데만. 뭐 굳이 이렇게 네 군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군데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왜냐면 확인됐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외형은 이제 대충 뭐 정해졌습니다. 정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나무로 만들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무는 지금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확정은 안 했는데 지금 둘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러스로 하든지 아니면 체리로 할 계획입니다. 저는 제 작업실에는 나무 수종을 딱 정해놨습니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나무 수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관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재고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두께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나무는 체리입니다. 체리. 체리인데 그러면 뭐 당연히 체리로 만들면 되지 왜 또 월넛이 나오느냐.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리는 칠을 할 때 체리의 단점이 있습니다. 칠 마감할 때 이거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체리는 칠 마감을 할 때 칠 마감은 아시다시피 하도와 상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하도를 먼저 칠 마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누구나 그렇게 하죠. 근데 하도 같은 경우는 투습성을 합니다. 어, 사도는 이제 나무 속 깊이 스며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경우에는 체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칠마감할 때 하도를 칠할 때 얼룩이 져버립니다. 얼룩덜룩하게 되게 보기 싫어요. 보기 싫기 때문에 그러면은 체리를 얼룩이 지지 않게 칠을 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거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하도를 할 때 쉘락을 쓰면 됩니다. 쉘락을 다른 칠마감을 하더라도 체리 같은 경우는 쉘락을 사용을 해서 하도를 하고 그 다음에 상도는 뭐 본인이 올리고 싶은 거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얼룩이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리로 만들고 싶은데 사실은 체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은 나무니까. 그런데 살짝 망설이는 이유는 쉘락이 원래는 우리나라에 팔았습니다. 하도용 쉘락을 기성품이죠. 팔았는데 뭐 저는 뭐 쉘락을 굉장히 자주 쓰고 좋아합니다만은 그걸 또 일일이 또 뭐 알코올로 뭐 녹여가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만큼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성품을 사서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언제부턴가 쉘락이 수입을 공식적으로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아마 환경 규제가 심해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도가 있긴 있습니다. 옛날에 쓰던 게 있긴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만약에 다시 한번 시판이 되면은 체리로 만들 계획입니다. 하도로 쉘락을 올리면 얼룩이 안 지니까. 근데 그게 구하기가 여의치않으면은 뭐 이제 체리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용도가 벤치 신발장입니다. 신발장이라는 얘기는 신발을 여기 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뭐 아무래도 이제 오염이 되기 마련입니다. 뭐 진흙
흙이나 흙 같은 게 안 묻을 수는 없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상이 이제 약간 다소 지저분하더라도 눈에 덜 띕니다. 물론 이제 체리도 사실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체리보다는 월넛이 더 어둡죠. 그래서 어, 두 가지를 제가 잘 감안해서 체리를 쓰든지 아니면 월넛을 쓰든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만 월넛 혹은 전체를 전부 다 월넛이나 체리를 쓸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대부분은 월넛이나 체리를 씁니다. 같은 나무로 씁니다. 일관성 있게. 그런데 잠시만요. 여기 보면은 보시면 이게 서랍입니다. 서랍.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자, 서랍입니다. 서랍. 서랍인데 서랍 안에 부분은 뭐 소프트우드를 쓰는 게 맞습니다. 소프트우드를. 이거는 뭐 정석입니다. 정석. 그 이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뭐 원래 목공의 정석입니다. 그 저는 뭐 가구를 만들 때 19세기 미국 목수들의 제작 방식을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정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9세기 미국 목수들 기준입니다. 본인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다 이 말씀이죠. 19세기 미국 목수들의 가구 제작 방식에서 정석은 서랍 내부 재료는 예를 들면은 요거 지금 서랍 앞판 이거는 이제 체리나 월넛을 그냥 다른 거와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근데 안쪽 요 부분이죠. 요거 포함해서 요 부분 전체는 소프트우드를 쓰는 게 정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공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안에도 딱딱한 하드우드를 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그닥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서랍이 들락날락하거나 스크랩이 움직이면서 이제 외부 프레임과 부닥치는 소리가 납니다. 마찰이나 혹은 삐그덕거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어, 원래 내부의 정석은 그 수축 팽창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재료를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뭐 수납이 끼겠죠. 그래서 원래 19세기 미국 목수도 뭘 썼느냐 하면은 소나무를 썼습니다. 소나무를 썼는데 일반적인 소나무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소나무가 아니라 특수한 소나무를 썼습니다. 미국에서 일부 지역에서만 나는 아주 특수한 소나무를 썼습니다. 그게 미국에 한 두세 군데밖에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신기한 소나무인데 비중이 일보다 큽니다. 비중이. 놀랍게도. 소나무는 원래 가볍죠. 가벼운데 그 소나무는 제가 직접 미국에서 봤는데 제 눈으로 봤는데 그 물에 떨어뜨리면은 소나무가 물에 가라앉습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뭐 하여튼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뭐 엉뚱한 대로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가구는 허드렛 가구입니다. 이게 그렇게 심각한 가구가 아니죠. 허드렛 가구이기 때문에 뭐 심각하게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뭐 바닥은 5mm 자작합판을 쓸 계획이고 외형은 뭐 소나무나 뭐 공방에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쓸 계획입니다. 어쨌든 하드우드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서랍 내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체리나 월넛으로 통일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뒤에 파는 하플랩 조인트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분해를 하나하나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분해를 하겠습니다.
자, 분해를 해서 구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부분도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그 잠정적으로 그냥 그려놓은 겁니다. 제작을 할 때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작을 하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그때 바꾸면 됩니다. 굳이 뭐 이렇게 연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뭐 서리는 뭐 이렇게 도브테일로 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변할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외곽 프레임, 이 제일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외곽 프레임은 이렇게 도브테일 도브테일로 이렇게 도브테일로 연결됩니다.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거겠죠, 아무래도. 자, 여기서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하고 넘어가면 나무의 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은 좀 이 방향입니다. 이렇게 결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가구 설계에 있어서 가장 가구 설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이 각 나무의 수축 팽창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폭 방향으로는 굉장히 많이 수축 팽창됩니다. 나무의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은 보통 뭐 한 3%에서 5% 정도 그 게이지 습도에 따라 가지고 3에서 5% 정도 수축 팽창이 일어납니다. 길이 방향으로는 뭐 거의 무시해도 됩니다. 길이 방향도 수축 팽창이 일어나는데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가구의 설계가 어렵고 그래서 가구 제작이 힘든 겁니다. 그 제가 뭐 19세기 미국 가구를 제작하는 거 저는 좋아합니다만은 그게 인간의 극한 기술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게 뭐 그렇게 극한 기술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이제 영상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나무의 결을 이 방향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수축 팽창률이 이름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 길이 방향은 수축 팽창 고려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폭 방향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수축 팽창률이 똑같으니까 함께 수축하고 함께 팽창하기 때문에 가구가 뒤틀림이 없습니다. 뒤틀림이 없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거는 길이 방향으로 하고 이거는 길이 방향이 맞지 이쪽 방향이면 오되면 뭐 당연히 뽀개집니다. 당연히 뽀개지죠. 그래서 요렇게 그 가구 프레임 만들 때 요렇게 만드는 거는 이거는 뭐 가구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석입니다. 정석. 그 다음에 이제 뒷판을 뭐 한 판으로 뭐 확 고정을 시키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세 조각을 내고 뭐 이렇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게 이유가 있는 게 자, 자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나무의 결 방향이 이 방향이 되겠죠. 수직 방향이 되겠습니다. 수직 방향이 되면은 폭격 방향으로는 제가 굉장히 많이 수축 팽창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되면 이걸 만약에 이대로 붙여버리면 왜 되느냐? 한 판으로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이 지금 폭방향이니까 이 뒷판은 이 방향으로는 수축 팽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 방 프레임 자체는 수축 팽창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래 되면 왜 되느냐? 그럼 또 뽀개집니다. 얘가 막 밀고 나오겠죠. 밀고 나오다가 얘는 수축 팽창을 안 하니까 왜 되느냐? 얘가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끼우는 방식으로 그냥 끼워 놓습니다. 끼워 놓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그럼 본딩을 전혀 안 하느냐? 본딩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세 개겠죠, 그죠? 세 조각인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는 이제 이렇게 판과 판을 연결하는 방식을 이거는 본딩을 안 합니다. 본딩을 하는데 판과 판을 이제 그냥 접합만 시켜놓는데 갖다 대놓는 거죠, 그냥. 글루로 붙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 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텅행 그루브 방식이 있고 뭐 한국말로 제어 맞춤이죠. 제어 맞춤, 텅행 그루브, 텅이 혀죠, 혀. 우리나라 말로 제어 맞춤이라고 하는데 그 방식이 있고 이렇게 지금 폭이 좁은 그 판 같은 경우에는 예, 텅행 그루브를 만들면 너무 얇아지죠. 너무 얇아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아마 반턱 맞춤일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랩 조인트라 그러죠, 그죠? 하프 랩 조인트라 그러는데 뭐 가급적 저는 뭐 그 미국식 표현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기준은 19세기 미국 목수 방식이기 때문에 그 하프 랩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그냥 끼워 놓지는 저는 않습니다. 본딩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끼워 놓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은 그냥 끼워 놓으면 이게 한쪽으로 몰립니다. 이게 한쪽으로. 이게 오른쪽으로 몰리든지 왼쪽으로 몰리든지 그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제 끼워 놓으면은 이게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끼워 놓을 때는 이렇게 빠듯하게 끼워 놓지 않습니다. 빠듯하게 끼워 놓으면 이제 팽창하면 얘가 또 들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빠듯하게 끼워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띄워 놓습니다.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좀 띄워 놓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수축 팽창을 할 여지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이제 본딩을 전혀 안 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은 한쪽으로 밀려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 좁고 이거는 넓고 이러면 보기 싫습니다. 이거는 보기 싫죠. 혹은 이제 이게 폭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게 한쪽으로 훅 밀리면은 이게 예를 들어 완전히 밀려가지고 밀리면은 이쪽에 틈이 벌어져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은 팁입니다. 팁.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부분만 이제 좌우 같은 경우는 이 부분 혹은 이 부분만 본딩을 살짝 합니다. 글루를 살짝 묻힙니다. 아래 위에. 여기하고 여기 일부분만 뭐 한 2cm 정도 일부분만 살짝 묻힙니다. 그래가지고 끼워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부분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수축 팽창할 때 이 부분으로만 수축 팽창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의하냐면 가운데 한 2cm, 2, 3cm만 딱 가운데 맞춰가지고 수축 그 본딩을 해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되느냐? 이 수축 팽창을 계속 해도 이 틈은 뭡니까? 일정합니다. 항상 일정합니다. 보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이것도 뭐 미국 목수들이 사용하던 방식이죠. 그죠?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본딩을 하면 안 됩니다. 전체를 본딩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가구 부서집니다. 한 1년만 지나면 가구 다 부서집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이 판은 그냥 끼워 놓으면 됩니다. 끼워 놓으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팁을. 이걸 끝에까지 파면 안 됩니다. 이게 끝에까지 파면 약간 안쪽으로 들어서 팝니다. 왜 그러냐면 끝에까지 파면 여기에 팠는 자국이 보이잖아요. 그죠?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까지 안 팝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안에 의뢰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건 아직 안 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으로 살짝 끼워 넣는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건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이거.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똑같습니다. 뭐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외관성으로 이제 미관상이 이제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그래 이거는 본딩을 어떻게 하느냐? 본딩을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저는 합니다. 이것도 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합니다.
왜 하냐 하면은 자,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제 수축 팽창을 하겠죠. 얘도 사기를 수축 팽창을 하면 왜 되냐면 얘가 이제 어디로 얘가 이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슬라이딩 가능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겨울에는 이게 이렇게 되겠죠. 여름에는 이거 이렇게 되겠죠. 여름에는 뭐 그 뒤에서 안 나오겠죠. 겨울에는 하여튼 저 이거 보기 싫습니다. 이게 보기 싫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뭐 원리는 동일합니다. 여기에만 본딩을 살짝 합니다.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한 요만큼만 해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딱 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축 팽창은 뒤쪽으로만 하면 됩니다. 뒤쪽으로만. 뒤쪽으로 할게 이 부분은 늘 똑같아요. 늘. 그 대신 이제 여기에는 이게 좀 잘못됐죠. 여기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그 밀고 나와 버립니다. 밀고 나와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요 정도로 뭐 한 1cm 정도 어, 좀 예의를 줘야 됩니다. 예를 주면은 나중에 왜냐 이쪽으로만 지금 수축 팽창하기 때문에 여름 되면은 장마철에 이제 쭉 팽창하면서 여기서 탁 멈추겠죠. 겨울 되면 안으로 쭉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가구 제작을 19세기 미국 목수들의 그 기술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대에서 재현이 불가능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제 눈으로 직접 실물을 봤습니다만은 그 높이가 한 2m, 한 2m 좀 넘고 폭이 120대는 그 거대한 가구죠. 굉장히 복잡한 가구가 400년 정도가 됐는데 1mm의 오차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1mm 오차도 없습니다. 400년이나 지났는데 400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4416 계절이 1600번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1mm의 변함도 없습니다. 변함도 그 노하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몇 가지 안 되지만 지금 벌써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그게 다 녹아 들어가 가지고 결론적으로 400년 즉 1600번의 계절이 지나가도 외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게 또 매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서랍은 보통 이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이걸 통으로 한 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밀한 가구는 한 통으로 만듭니다. 한 통으로 만드는데 이런 허드렛 가구는 막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또 한번 볼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보통 서랍 본체를 만들고 그다음 서랍을 본체를 이제 끼워놓고 여기 참 레일은 생략했습니다. 레일을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그 얘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거는 소프트우드와 밑에는 자작합판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죠. 서랍을 먼저 장착합니다. 장착해 놓고 나중에 이제 외형에 맞춰 가지고 얘를 붙이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방법을 쓰고 뭐 이거는 뭐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가구이기 때문에 그냥 탁가 펑펑 쳐 가지고 대충 만들 계획입니다. 심각한 가구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도 외형은 아주 예쁠 겁니다. 자, 그래서 신발이 이제 집사람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가 들어가고 제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는 서랍으로 여기는 서랍으로 이제 그 열쇠, 자동차 열쇠나 이런 거를 이제 넣어 놓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이걸 현관 그 문 앞에 놔둘 계획입니다. 놔두면은 앉아서 뭐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작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크게 서너 가지 제작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와 전동 공구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오로지 전동 공구로만 만드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기계와 전동 공구와 수공구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제작 방식이 있고, 마지막으로 전동 공구나 기계를 일체 쓰지 않고 오로지 수공구로만 만드는 플러그 언플러그드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가구는 제가 거의 기계와 전동 공구를 사용을 하고, 대신 요 도브테일도 기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만은, 도브테일은 뭐 저는 기계로 잘 안 합니다. 있기는 저도 뭐 지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요 부분들은 제가 수공구로 도브테일을 톱과 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이런 홈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홈 부분들은 트리머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뭐 여의치않으면 수공구를, 이것도 홈도 이렇게 수공구로 만드는 방법과 공구가 있습니다. 수공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뭐 따라 다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벤치 신발장 제작의 첫 번째 과정인 단계인 설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지금 당장 만들지는 않겠지만 뭐 조만간에 만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